그리고 이제 발표 당일날 서울시가 또 반대를 했죠. 같은 날 오후에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죠. 왜냐하면 새 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린벨트 훼손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제 재확인했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은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8월 14일 날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되고 금융 정책도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만 호를 이제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서울에는 보면은 거의 물량이 없죠.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새로 짓는 물량이 2,672가구입니다. 수도권에 지금 23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 그 중에 서울의 복수로 이번에 입지까지 공개된 거는 요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서울 집값을 지금 잡겠다고 이제 공급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워낙 공급이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공급 폭탄을 해서 가격을 진정시키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왜 서울에는 거의 안 지을까요? 아니면 못 짓는 걸까요? 이번 대책의 목적은 분명하죠.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공개된 택지는 남양주와 경기, 광주에 지금 몰려 있고요. 서울은 강서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던 강남권 그린벨트는 빠졌고요. 용산도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입지가 공개된 곳을 보면요. 경기도 남양주, 요 와부 일대에 21,700가구 정도. 그 다음 경기도 광주의 장지동에 4,500가구. 그리고 서울 강서의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에 1,000가구. 그 다음 미공개 연내 추가 발표 예정 및 위치와 규모 모두 미정입니다. 요게 73,000세대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서울은 이제 강서구 1,000가구가 전부고 여기에 뭐 학교 용지, 공공기관 부지를 더해가지고 서울 전체가 2,672가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연내 추가 발표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또 지자체랑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 반발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급적인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공급 대책을 세워도 집을 바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과 특히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어떤 부서가 권한을 가지고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안정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당일날 서울시가 또 반대를 했죠. 같은 날 오후에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죠. 왜냐하면 새 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린벨트 훼손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제 재확인했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은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장벽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 특히 공급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신호를 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책을 좀 만들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운한 게 주택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당사자인데 결과만 전달받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못 지은 이유의 절반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택지 후보지 발표해서 입주까지 지금 8년 걸린다. 공급 부족은 코앞에 있는데 8년 뒤에는 지금 집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도 대략 13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걸린 평균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단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는 단축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68개월에서 지금 37개월은 단축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후보지 발표에서 착공까지입니다. 입주가 아니라 착공까지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또 기간이 붙겠죠? 요즘은 뭐
아파트 짓는데 거의 한 4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37개월에 40개월 하면은 거의 한 80개월 정도 되는 거죠. 오늘 발표된 집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 이제 2030년대라는 거죠. 지금 한참 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한 반론이 뭐냐? 서울에 지을 땅이 정말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서울에 남은 대규모 부지는요, 그린벨트 아니면 군 부지 아니면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땅밖에 없습니다. 새로 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선택지는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짓거나 아니면 서울 안에서는 새 땅을 공급을 못하니까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대책도 이렇게 짜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땅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가 경기도 공급으로 지금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살려는 사람에게 공급이 남양주 쪽에 많이 되는데 남양주에 집을 주는 걸로는 서울의 집값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그만큼 또 교통이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 교통만 예상은 또 담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로 풀겠다. 그러면 재개발로 풀려면 지금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13년 지금 걸린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정비사업뿐이라면 그건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의 또 전월세 안에는 뭔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협의가 안 되면요, 계획도 줄어듭니다. 미공개 73,000원 있는데 지자체 협의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서울시는 또 반대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한 73,000원 이게 계획대로 또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 공급 정책과 더불어서 같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 대책입니다. 금융 대책은 이번 달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까지 되려면은 7, 8년에서 13, 14, 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금융 대책은 보면은 이달 말에 풀리는 거죠. 하나씩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이전에는 1.5%였는데 3% 수준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대출을 더 가계한테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중도금, 잔금 집단 대출. 그래서 지금 뭐 잔금 지금 못 치러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좀 있죠. 이 1.5% 안에 이주비, 중도금, 잔금 집단 대출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에서 문제가 많은 걸 알고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집단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빼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주비 받기도 쉽고 중도금, 잔금 집단 대출도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개발 이주비 담보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종전 자산 평가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전이나 종후의 큰 값, 이주비에 대한 담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이주비를 더 많이 받으면 이사가기 편하겠죠. 요게 8월 31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PF 보증 자금 지원하는 거, 요것도 이전이 26.3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47.8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LTV나 DSR 한도는 규제 지역은 40%인 거를 그대로 요거는 유지를 했습니다. 규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은행이 한 해에 늘릴 수 있는 대출의 총액이 많아진 걸 여러분들 바로 느끼시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거를 대략 30조 원 정도가 지금 더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는 지금 2030년대는 돼야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새 집이 지어질 건데 일단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은 이번 달 말부터 유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효과는 지금 한참 뒤에 나올 건데 시중에 지금 유동성을 푸니까 뭔가 이게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집단대출 이것 때문에 사실 현실에서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좀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이거 또 부동산 시장 엄청나게 자극해서 또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투기로 가는 돈은요 오히려 더 촘촘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이제 막히는 거죠.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졌고 그 집을 세놓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산 적이 없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살았으면 요게 빠져요. 그리고 가족에게 내가 세를 줬다? 요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지금 막힐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조정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80%에서 70%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 한도가 곧바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은행이 지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창구에서 이제 한도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소득을 부풀려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같은 이런 일시적으로 내 소득이 많아지게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요게 한도를 키우는 것을 이제 막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소득이 20% 넘게 뛰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요걸 2개년 평균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소득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좀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바로 불법 대출입니다. 금액이 크고 DSR이 높고 고가 주택인 이런 대출은 은행이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거는 꺼리는 방식이죠.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쓴 것이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10년간 신규 대출이 막힌다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 대출이 이제 근절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로 가는 돈을 이 네 가지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풀린 쪽은 또 어디냐? 청년하고 실수요자 쪽은 이제 문턱을 낮춘 거죠. 결혼을 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이 막히던 문제. 보금자리론의 이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 요거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부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가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혼인 신고 때문에 정책 대출을 못 받던 이런 경우가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청년과 실수요자의 문턱을 낮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주거 지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반전세 보증 상품,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개선입니다. 그래서 사는 쪽 전세 반전세를 모두 다 덮는 구성인데 세부 금융은 내년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또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미래 소득을 반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청년층은 앞으로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를 소득을 DSR 계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알고 물어봐야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은행이 반드시 알려주도록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애 최초 자격의 억울한 탈락.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으로 지분을 받아서 생애 최초에서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는 심사를 거쳐서 예외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다만 청약과 취득세는 각각 다른 법이 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3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둘로 갈렸다라고 합니다. 긍정인 부분, 물량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인허가나 보상 절차 이걸 실제로 손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의 금융을 열어준 점을 전형적인 규제 완화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주비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왜 풀어줬겠어요? 이게 돼야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고 분양을 받는 사람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해준 것 같고요. 보통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큼 공급을 할게요. 요 정도만 했는데 인허가와 보상 절차까지 손보고 여기에 이제 금융까지 열어줬다라는 거는 좀 더 뭔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지금 공급 효과 나오기도 전에 시차 늘어나는 동안 대출이 먼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좀 한 것 같고요. 갈린 거는 대출을 이제 함께 풀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좀 빠졌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월세 대책입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지금 이사철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공급은 한참 뒤에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잠겨있는 상황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같이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견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임대 확대는 예전에도 했었다. 그래서 2020년 전세난 때도 공공임대를 늘렸지만 서울 전세값은 14개월 연속 올랐다라는 거 하는 거죠. 민간임대가 사실은 살아나지 않으면 공공으로는 한계가 좀 제한적이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아파트 착공이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서울의 비아파트 착공은요 지난해 4,985호로 4년 전에는요 요게 2만
5,000호 정도로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금 4년 만에 80%가 지금 줄어든 거예요. 비아파트에는 누가 살아요? 청년과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청년과 1인 가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사라지고 있다. 이쪽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첫 번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계신다. 그러면 8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 담보 기준이 종전, 정후 중에서 큰 값으로 바뀌는 거죠.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지금 꼭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신규 택지 인근에 만약 계신다. 남양주 와부, 경기 광주 장지동, 서울 강서 염창동, 발표 지구와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즉시 지정이 됩니다. 기대만으로 움직이기 전에 규제부터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를 만약에 눈앞에 두고 계시다. 그러면 이번 대책에 사실 당장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가을 이사철은 지금 조건 그대로라고 좀 보고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을 만약에 사려고 하신다. 그러면 LTV와 DSR 한도는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거는 은행의 총량 여력입니다. 그래서 창구가 닫히는 일이 줄어드는 거지 내 한도 자체가 뭐 늘어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남기고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숫자는 지역별로 봐야 됩니다. 수도권 23만 호 발표에서 이번에 서울 몫으로 공개된 거는 2,672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서울에 지으려면 협의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워도 인허가와 교통은 또 지자체 몫이라는 협의 없이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차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은 2030년대에 그 이후에 이제 새 집이 들어오는 거고 대출은 이달 말부터 나오는 겁니다. 연내 발표될 73,000호의 또 입지, 착공 실적 이 부분은 연말 안에 또 봐야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8월 13일 날 발표된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